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시연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될 것인가.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김시연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휴가 안 가세요? 다음 주에 갑니다. 이 팟짱이 끝난 다음에 휴가를 잡으셨군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렇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네요. 한 달. 한 달이 훅 가네.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김종철 기자의 아주 그 따끈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김종철 기자의 팬이 많은데 돌아오기만을 기다릴까 아니면 김시연이여 영원하라 이런 분들이 계실까? 저희가 한번 투표를 한번 댓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경제부 대표 미녀 기자 김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왜 웃으세요? 웃겨서요. 김지혜 기자 어머님이 그 저희 팟짱 애청자시래요. 네, 맞아요. 네. 김지혜 나오는 것만. 죄송합니다. 김지혜 씨 나오는 것만 계속 들어. 딴 건 안 들으시고. 바쁘신가 봐요. 네. 어머님께 다른 것도 좀 함께 들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김지혜 씨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미치겠습니다. 휴가 언제 가세요? 8월 말에 가는데요. 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너무 피곤해요. 휴가를 좀 길게 쓸 수 있도록 네, 배려 부탁드립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자,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합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2000년) 초반부터 고려대 앞에서 손수레로 시작해 80개의 가맹점을 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영철버거. 고려대와 인근 대학 학생들에게 영철 아저씨로 통하며 햄버거 하나 1,000원에 무제한 콜라 제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곳인데요.
서울대학가 일대를 주름잡았던 영철버거가 지난 21일 15년 만에 폐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영철버거는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처음 가격이었던 1,000원을 고수했는데요. 점점 고급 버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09년부터는 고급화 전략으로 4,000원이 넘는 수제버거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독이 됐고 결국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폐업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아저씨처럼 창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당시 가난한 자취생이었던 저에겐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고려대에 1억 정도 기부도 하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아셨던 분이었지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영철 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리한 직영점 확장이 폐업의 원인이라며 돈보다는 꿈을 만들어 보이고 싶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고려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철버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꿈을 만드는 영철버거의 귀환 기대해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아쉽다. 그쵸? 사실 이런 거가 학교 앞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졸업생들이 또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찾아가도 또 그 맛, 그 가격 이렇게 있으면 정말 반갑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죠? 뭐 아시겠지만 뭐 롯데리아, 뭐 버거킹 맞아요. 이런 맥도날드 대형 매장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래요. 또 가격도 이제 뭐 여러 다운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런 작은 업체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무슨 창조경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청년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좀 새롭게 미국처럼 정말 아버지 주차장에서 아이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청년들의 불패 신화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좌절되는 꿈만 있으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1,000원짜리 햄버거 그렇지만 그 질은 좀 유지가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참 우리 경제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마다 이런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 대학가를 가면 네.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뭐 카페나 아니면 음식점들이 이제 도로변 제일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그곳에 다 도배가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런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 골목골목에 있는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좀 네. 새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고 또 없어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요새는 학교 안에도 그렇게 프랜차이즈 그쵸. 커피숍들이 비싼 커피숍들이 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그 100원짜리 100원이요? 100원이요. 자판기 100원이었어요. 커피죠. 자판기 아, 커피. 자판기요. 100원이었어요. 김지혜 씨가 다닐 때는 얼마였어요? 자판기는 저희 때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250원 정도였는데 예. 자판기는 척도가 좀 불가능한 게 지금도 서울대 이런 데는 또 10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있었고 그때는 또 민족주의야. 그래서 커피 콜라 안 마시기 운동 막 이런 것도 네? 하고 그럼 뭘 그랬어요. 마시나요? 대학가에서 80년대 중후반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뭘 먹냐고요? 운동만 하고 다 먹어. 말만 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쉽네요. 돈보다는 꿈을 만들어 보이고 싶었다. 참 이분의 꿈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영철버거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도 이 집에 가서 한번 먹을까? 먹방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먹방으로 한번 할까요? 그렇죠. 좋죠. 핫도그 예. 먹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 스타트업인 레진 엔터테인먼트가 연재 작가의 기본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파격 선언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연재물 게재 작가에게 해당 작품의 유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웹툰이라 해도 인지도가 낮은 신입 작가라도 일단 레진의 연재가 채택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벌도록 작가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열정페이만 난무하는 창작 예술 직종에선 기대하기 어려웠던 생활임금 보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인데요. 기본급 200만 원에는 이런 불안을 다독이는 생활임금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기본급 200만 원 보장과 함께 연재 작가에게 앞으로 건강검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레진은 이번 인상 직전까지 지급하던 기본급이 150만 원이었고 이번 인상으로 매달 1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웹상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은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계와 예술 사이에서 고뇌하던 웹툰 작가들에겐 이번 결정이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어디요? 레진 엔터테인먼트라고요. 레진 엔터테인먼트. 레진 코믹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음란물 논란이 벌어졌던 바로 그 웹툰 사이트입니다. 음란물? 여기 음란물 많아요? 아니요, 그 방통심의위에서 여기 음란물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제재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웹툰 많이 봐요. 근데 주위에서 웹툰을 워낙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웹툰도 많이 보고 그만큼 웹툰 작가들도 많아질 텐데 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니까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또 만화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야? 학원 생기는 거.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댓글이 되게 좀 짠했던 게 그 웹툰 작가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고. 이런 뉴스 때문에 너무 아침부터 기분이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옛날에도 사실 뭐 최고원 법이라는 것도 뭐 마련이 되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2011년쯤에 그러니까. 그 작가분 최고원 작가가 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숨을 거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예술인이나 창작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최소 임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 잘 사는 북구라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돼야 제가 보기엔 분쟁도 없어지고 우리나라 사람 화병이 많잖아. 운전하면은 다 화가 나 있어. 표정이 무서워 죽겠어. 강남으로 갈수록 더하다? 그런가요? 사람들이 싸나워요. 그래가지고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런 게 제가 보기엔 다 경쟁에 지치고 사느라 힘들어서 누구를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옆 사람 보면은 더 짜증 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아주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결이 되도록 해야 좀 화평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날씨 때문에만 더운 건 아닐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결국 윈윈이에요. 그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양질의 그 작가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네. 또 다른 이제 경쟁사가 나타나더라도 그 작가들을 이제 묶어둘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작년에 이제 그 레진이 한 1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100억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63억이 이제 작가들한테 갔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차피 레진이라는 회사가 컨텐츠 유통하지만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바람직한 어떤 그 형태가 아닌가. 야, 언제 사장님 한번 모셔야겠다. 레진 엔터테인먼트 100억을 벌어서 63억을 작가들한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거든. 자기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 없으니까 63억이라는 큰 돈을 어쨌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한국의 기업들이 사람한테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돈이 몇 조요? 760조? 거기다가 올 뭐 상반기에만 71조? 돈만 하여튼 무지하게 쌓아놓고 안 풀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업주가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업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회사가 조금 있으면 이상한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어떤 거요? 뭐 깎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준다. 뭐 이런 또 뭐 이런데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기회에 예술인들 저는 사실 그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영화 촬영할 때 보면 그 스텝들 있잖아요. 네, 정말 기본급 이하의 예뻤죠. 허덕이는 그런 스텝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영화사들이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엄청 벌잖아. 그럼요. 뭐 천만 관객 뭐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돈 다 그 영화 극장에 다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사람한테 씁시다. 사람한테 써주세요 제발. 감정이입했네요. 감정이입된다. 아 진짜.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P2P 대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이 P2P 대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P2P 대출은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희망 금액과 대출 사유 등을 밝히고 투자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투자받는 형태입니다. 이를 P2P 대출업체가 중개하는 건데요. 이 업체의 가장 큰 매력은 10%대 금리입니다. 3에서 4%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은 20%에서 30%에 육박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없었던 10%대 중금리 시장을 P2P 업체가 열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도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법제도가 미비해 P2P 대출은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온라인 자금 공개 모집이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커지는 만큼 제대로 된 법망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10%도 사실 빚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자가 절대로 낮은 이자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워낙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빚을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형님 좋고 매부 좋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법제도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사실 그 규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빼고 뭐 다른 거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런 식이라면 한국은 딱 정해진 거, 뭐 대부업이면 대부업, 뭐 은행, 저축은행 그렇게 딱 정해진 것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뭔가 그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그 규제할 법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존의 어떤 잣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 대부업이 아닌데도 이제 마치 대부업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거 취재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문제? 이게 보니까요, 지금 P2P 이 지금 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10%가 안 되는 금리를 제공을 하고 좀 혁신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는 건데 어쨌든 당국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이 법제도를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은 대부업으로 우선 하자. 근데 사실 이런 시장이 커지면 법제도도 좀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당국이나 정부도 은행들한테 계속 요구를 해왔죠. 이 중금리는 계속 대출을 해오라고 요구는 했지만 은행들은 또 못 들은 채를 하고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해라 아니면 우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이 나서서 먼저 서민들을 위해서 좀 중금리를 제공을 하는 건데도 법제도는 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법제도가 미비하면 사실 피해자들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 P2P 업체들은 영세한데요. 만약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괜찮겠지만 이 성장한 단계에서 뭔가 이제 연체나 부도덕 사건이 좀 크게 터지게 되면은 그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들한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 뭐 일부 그 사고가 생긴다고 해도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이 작은 업체들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겠어요. 법제도를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올 하반기에 있을 정기국회에서도 P2P 대출과 관련돼서는 조금 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초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김시연의 비연푸 바디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영철버거 먹어보고 싶다. 그죠? 네.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김시연 차장은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어요? 학교 앞에 제일 유명한 이런 버거 뭐 이런 술집 뭐 이런 거 뭐가 있었어요? 자주 가던 단골집.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빵집. 빵집? 빵집은 주로 고등학교 때 가는 건데. 대학 때도 빵집을 다닌 성실한 대학생. 범생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막걸리의 파전. 네, 되게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제 20년 됐거든요. 20년 정도 되니까 한번 정말 가보고 싶어요. 자, 그나저나. 술 땡기네요. 네, 술 땡기네요. 아침부터. 자, 롯데 일가. 짜증나요.
네. 네? 신문 보기 요새 벌써 며칠입니까? 계속 이 정말 별로 많이 같지도 않으신 분들이 너무 세게 싸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연일 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갈등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뭐 덩달아서 뭐 공항으로 뛰어갔다가 뭐 그냥 갔대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형제의 난, 왕자의 난, 고륙상쟁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제 한국에 왔죠. 네. 공항에 가셨어요? 예, 제가 바로 어제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공항 갔다 롯데호텔 갔다. 당사자구나. 네. 공항 갔다 롯데호텔 갔다 막. 아 기자들이 되게 바빴어요. 어제 더웠는데 그죠? 네. 네. 그 저도 이제 김포항 그 국제선은 처음 가봤어요. 항상 국제선은 인천공항을 당연히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는 건 처음 봤습니다. 거의 한 뭐 200명이 막 쫙 그 나열해 있는데. 각사 다 왔겠죠. 네. 네. 웬만한 그 한류 스타 뺨치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장근석이라고 네. 한류 스타가 그 나타났어요. 어제? 네, 그 신동빈 회장은 신동빈이 지나간 뒤에 살짝 나타났는데 이제 네. 여고생들 한 수십 명이 또 와 하면서 이제 달려들었죠. 장근석, 네네. 연예인 장근석.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신동빈 취재하러 왔고 여고생들은 네. 그 장근석 보러 오고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아주 참나. 그 딱 그 몇 분 차이로 싹 그 분위기가 달렸습니다. 재밌었겠다. 네. 네. 그 신 회장이 거의 한류스타급으로 취급을 받은 거네요. 그죠? 네, 주로 이제 카메라 사례를 주로 받았죠. 박수보다는. 그렇군요. 신동빈 회장이 사과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께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진짜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였는데 지금 그 아버지죠. 신격호 총괄회장 94이에요. 그죠? 네. 나이가. 신격호 회장이 머물고 있는 롯데호텔로 갔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 5분간 머쓱하게 있었다. 뭐 오늘 아침 조간들이 전부 롯데로 깔았습니다. 실제 어떻게 된 겁니까? 만난 거예요? 일단 만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산부자가? 그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뭐 간단히 뭐 5분도 안 걸렸습니다. 네. 인터뷰하고 뭐 고개 숙이고 바로 이제 롯데호텔로 달려갔죠. 네. 이제 그건 이제 34층에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롯데호텔 34층 네, 을지로에 있는 거. 스위트룸이죠. 네. 네. 근데 찾아가서 그 만난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그 인사만 하고 나왔느냐, 아니면 쫓겨났느냐, 이제 그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 신동빈 회장 쪽 으로 알려진 네. 그 롯데그룹 홍보팀장은 그 두 사람이 한 5분 정도 만났고 네. 서로 좀 화해하는 분위기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빈이 네. 도쿄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신격호가 어허 그러냐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네. 그런데 한 기자가 그때 물었어요. 그 진짜 화해한 거 맞아요? 아닌 거 아니야? 하니까 둘이 만났다는 거 자체가 화해한 거 아니냐. 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렸어요. 네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신격호 동생이죠. 그 네.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 네. 이분이 그 신동빈이 오기 전에 신격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그 신동빈이 오자마자 신격호가 너 나가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그 형이죠. 네, 형. 또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어떤 뭐 얘기가를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부자 간의 갈등은 이제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5분간의 만남을 두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거네요. 서로 네. 다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갈등이 고래 깊어진 거라고 그러네요. 봐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에 나오는 화면 그림으로 볼 때 신동빈 그 회장 측 그 홍보팀장의 주장이 사실이다라고 믿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느닷없이 갑자기 롯데가 막 왕자의 난 형제의 난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네. 왜 이렇게 된 건지 우선 사건을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너무 익숙해서 예. 얘기를 할 텐데요.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두 형제 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거는 작년 12월입니다. 원래는 이제 형인 신동주가 네. 그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이제 일본 롯데를 이제 책임지고 네네. 동생 신동빈 회장이 이제 한국 롯데를 경영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네네. 어떤 이제 황금 분할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갑자기 신격호 총괄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해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 지난달 15일에 그 신동빈 회장이 네. 동생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오릅니다. 그렇죠. 사실상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롯데. 모두 이제 장악하는 모양새가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주일 정도 지났죠. 네. 7월 27일에 네. 신격호 총괄회장하고 네. 신동주 네. 그리고 장녀가 있어요. 형이랑 그 네네. 전 부인의 큰딸. 맞습니다. 그죠? 신영자 네. 롯데재단 이사장입니다. 예. 이 셋이 갑자기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난 겁니다. 도쿄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신동빈을 비롯해서 그 측근이죠. 이사들 6명을 모두 해임했어요. 신격호와 장남, 그다음에 전 신격호 회장의 전 부인의 장녀 셋이 그렇죠. 나타나서 그 동생이죠. 신동주의 동생인 신동빈 비롯한 이사들을 싹 다 해임해 버린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쿠데타다 뭐 이제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신동빈 회장은 여기 맞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롯데홀딩스에서 그 이사 해임을 일단 무효화. 이거 네네. 무효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거꾸로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합니다.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를 해임하고 명회장으로 추대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그 아버지를 이제 경영일선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제 경영권을 장악하는 그런 신동빈 회장이 쿠데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지금 모양새를 보면 지금 모양새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일단 그 신동주가 네. 그 경영권에서 밀려난 신동주가 아버지 고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그러니까 한국 롯데를 주장하는 거는 네. 좀 약간 정신 건강 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요. 판단력도 흐려졌기 판단력이 때문에 흐려졌다. 그걸 이용해서 네. 신동주와 그 일가들이 예. 꾸민 쿠데타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네. 그 한국 롯데 측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지금 막 엎어치고 맺히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다 장악한 거다,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 주요 경영진을 다 신동빈 쪽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신동빈이 사실상 경영권을 가져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지배구조입니다. 네. 그 일본 롯데 지배구조가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주회사 롯데홀딩스나 거기에 또 위에 강윤사라는 또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네. 이 지분 구조를 모릅니다. 도저히. 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신격호 회장이나 그 일가들이 상당수 그 지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신동빈도 어떤 주주총회에서의 어떤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실제로 이제 형 신동주가 네. 그 29일 날 한국에 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니온게이자의 일본 경제신문 네. 그리고 KBS 뭐 계속 연달아 인터뷰를 합니다. 네. 거기서 신동빈 해임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신격호는 거의 롯데그룹에서 신입니다. 네. 창업주의자 거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다른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형의 어떤 반란,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왕자의 난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신동빈 간의 그 갈등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림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신동주 대 신동빈, 그러니까 그 형제 간의 싸움인데 지금은 아버지와 장남하고 장녀가 한 팀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나머지 일가 한 그러니까 팀이 돼서 지금 하고 나머지 일가가 지금 다 뭉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신동빈이 어떻게 보면 왕따예요, 그죠? 네.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해임했어요, 장남을, 그죠? 형 신동주,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한국 롯데 회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접 뭐 본인이 임명한 차남, 그러니까 신동빈을 또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좀 구분과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네. 어느 게 사실이다 그렇게 네.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그 장남이 이제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네. 그런 뒤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이제 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읍수해서 신뢰를 되찾았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동빈의 문제를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많이 아시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이제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예, 유통업체도 그렇고. 네네네. 근데 동남아시아에도 굉장히 많이 네네. 있던데요. 예. 그런데 거기서 중국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어떤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네, 상당히 예. 큰 규모인데 네. 문제는 이거를 아버지께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신동빈 회장. 예.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신동주나 다른 사람을 입에 통해서 듣고 그 신격호 회장이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도 직접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손찌검까지 했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신격호 회장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뺨까지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냥 형제가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41%.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지분이 0.05%. 0.5%도 아니고 0.05%를 가지고 있고 쭉 형제들 친인척 일가 해가지고 2.36. 그래서 총괄 2.41%를 갖고 있는데 이런 지배구조를 계속 갖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사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교훈도 네. 이런 어떤 재벌 총수 일가 지배의 어떤 폐해를 이 고스란히 노출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롯데 계열사가 지금 80개가 되지만 80개나 돼요. 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가진 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작 0.05%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416개에 이릅니다. 그 순환 출자 구조가 그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80개 기업이.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서 이제 그 적은 지분으로도 네. 그 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비단 롯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재벌 기업 그렇죠. 그렇잖아요. 삼성, 현대 모든 그렇잖아요. 그 재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순환 출자를 막겠다라는 공약은 내놨었어요. 그런데 신규 출자만 금지하고 그 기존에 있던 건 인정하기로 해서 네. 사실상 지금 이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광윤사가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성격이 어떤 건지 여기에 누가 어떻게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그 암흑 속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큰 회사가 말이죠. 전체에 보니까 100조 원대더라고요. 롯데그룹이 자산 규모가 93조 원이나 되는 회사를 이렇게 완전히 제가 보니까 오늘 계속 그 롯데 그 일가가 싸우는 걸 보니까 완전히 구멍가게도 이런 구멍가게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지? 재벌 기업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벌이 다 이래요. 한국 기업이 오죽하면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이게 한국에만 유일한 거죠. 이런 형태로 있는 맞습니다. 게. 그죠? 일본에도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중국이 따라 배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 샤오미가. 운동화까지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재벌 행태들의 문제를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시현 차장께서 얼마 전에 삼성물산 합병 문제점 심각하게 제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삼성 문제도 그 이건희가 그 이재용한테 이제 어떤 경영권을 넘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안 끝났죠. 아직도 진행 중이죠. 참 그러니까요. 그 삼성물산 주의 어떤 합병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주들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보는데도 무리하게 합병을 몰아붙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런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우리만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형제 간의 어떤 갈등도 네. 결국 이런 경영권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잖아요. 저 경영권을 저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데 왜 쟤한테 물려줘?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은 할 수 없이 기업을 쪼개죠. 네. 뭐 삼성이 이제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뭐 CJ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한솔 그룹 여러 개 쪼개는 것처럼 네. 지금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지용, 이부진 뭐 그걸 다 쪼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는 손가락 어디 있어? 조금씩 다 나눠줘야지. 그죠? 네. 그런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체 93조 원이나 되는 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한국적 현실인데 이대로 용인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은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지금 뭐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들 한 목소리인데요. 네. 일단 그 재벌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샤워미나 뭐 그런 기업을 재벌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문어발이라고 해서 재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경영권을 가족끼리 계속 이어받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사오미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식이 자식한테 물려준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거를 다른 뭐 뛰어난 우수한 전문 경영인한테 네. 그걸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걸 재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겠죠. 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팀쿡이나 훌륭한 CEO를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뭐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뭐 3대 정주영, 예, 뭐 정몽준 또 정의선으로 이어지는 네. 이런 계속 계보를 이어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김상조 교수는 어떤 주주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주가 이걸 견제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개인 주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있죠. 바로 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요?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롯데도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재벌에 다 들어가 있네. 삼성, 롯데 이렇게. 우리가 내는 돈인데.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근데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바보들. 그 롯데그룹 상장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뭐 롯데쇼핑 뭐 몇 군데밖에 없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게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여기에 지금 그 국민연금 주식이 한 많게는 13%, 네. 10%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롯데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주주인데요. 네. 충분히 그 견제할 수가 있는 지분이거든요. 네. 뭐 엘리엇 또한 7.12% 갖고 지금 삼성물산을 좌우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충분히 어떤 주주 대표 소송이나 주주 제한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그 경영진 불러서 네. 도대체 이거 사태가 어떻게 된 거냐 좀 설명 좀 해봐라. 네. 그 롯데홀딩스 지분이 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구조 좀 설명해봐라. 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주주의 권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영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냥 경영자들이 그 재벌 총수들이 하는 대로 거수기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연금만 주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런 걸 안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삼성하고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 엘리엇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외국인 주주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다면서요. 대대적으로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글로벌 기업이고 다국적 기업 형태로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비단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요. 네. 그 항상 그 기업 그 국가 경제를 살려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맞아요, 외국인 맞아요. 돈이 빠져나간다. 걱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작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씀하셨지만 네. 과연 국내 기업들이 우리 국내 경제 환경이 그 외국인한테 얼마나 매력적인 시장이냐라는 부분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그 해외 먹튀 자본이 그 한국의 어떤 기업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네. 자꾸 뭐 어떤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둬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만한 그런 멍석을 깔아주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 늘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잖아요. 좀 그런 걸 맞춰야 국제적 표준에 맞춰야 외국인들도 직접적으로 이 한국 시장에 매력적이다라는 매력을 느껴서 투자도 공세적으로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부 빠져나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기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국익에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나저나 이 글로벌 기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롯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이 한국말이 잘 안 돼요. 신동빈, 신동주가 네, 그 두 형제가 보니까 저는 신격호 회장의 그 부인이 그렇게 많은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셋째 부인까지 있는 줄 아마 이번에 왜냐하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죠. 저희가 김종철 부장이 이걸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막 다 낱낱이 가계도가 나오면서 다 드러났는데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본인들은 한국에서 매출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이다라고 신동빈 회장은 주장을 하는데 실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배 구조만 놓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기업인 롯데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쪽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게 네. 사실상 지금
그 한국 롯데, 일본 롯데를 보면 맷집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 한 20배 가까운 네.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롯데 계열사가 8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산 규모는 이제 93조 원. 그 국내 5대 재벌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매출만 따져도 한국은 한 83조 원 되는데 일본은 고작 6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일본 롯데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일본은 그냥 그 제과 옛날에 이제 뭐 껌으로 네, 시작 출발해가지고 롯데껌. 예예. 그 제과 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문어발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제과뿐만 아니라 뭐 식품, 유통, 뭐 롯데쇼핑, 네. 뭐 또 건설, 또 뭐 석유화학, 또 금융, 또 관광 해서 뭐 롯데호텔 네. 거의 뭐 문어발식으로 모든 그 소비자 영역과 그 사업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히려 그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사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 입장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지금 따지고 보면 지배 구조로 보자면 롯데는 일본 기업이 맞는 거고 한국 네. 기업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지배 구조가 롯데홀딩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롯데 일본 기업이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매출을 83조나 내는 이런 형국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네. 이 한국 기업이 뭐고 일본 기업이 뭐냐라는 또 사실 그 구분이 명확치 않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GM 대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회사는 분명히 이제 GM이라는 미국 회사죠. 네. 그리고 삼성 르노자동차. 네. 그것도 삼성자동차도 사실상 그 르노라는 프랑스 기업이 주인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르노자동차나 그 GM 자동차를 그 외제차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국산차로 그 현대기아차 동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건 지분이 조금 들어와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이제 지분도 들어가 있긴 예, 합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배 구조를 본다면은 네. 사실 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두 회사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심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GM도 그렇고 네. 그 르노도 그렇고 삼성자동차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거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으로 기업 네. 인식하는 그게 사실 강했죠.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사실 그 뽀록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긁어부스를 만든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신동주 회장이 뭐 KBS 인터뷰에서 막 일본어로 막 인터뷰하고. 그러니까요. 예. 어제 뭐 그 신동빈 회장은 다행히 한국말로 했어요. 네. 근데 약간은 좀 어색하죠. 어눌하고. 예. 한 뭐 60% 정도만 한다고 해요. 네. 제대로 이제 네. 100%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말을 훨씬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예, 예. 두 사람한테 모국어는 일본말일 거예요.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 시게미스라는 성입니다. 시게미스. 그렇죠. 예. 신격호는 이제 시게미스 다케오로 이제 창시 개명을 했고요. 아 창시개명이요? 예, 예.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발언이에요. 창시개명. 예.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일제시대 일본 때 이제 명칭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일제시대 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신동주는 시게미스 히로유키, 아. 신동빈 회장은 시게미스 아키호라는 예. 일본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히로유키 아키호. 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네. 시게미스라는 성이 그 신격호 회장 처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시게미스 하치코 그 두 번째 부인. 아내 예, 예. 얘가 바로 그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그 일본 외무상의 조카입니다. 네네. 이분이 유명한 게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영화 암살 때문에 좀 네.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그 2차 대전 종전하고 그 미주리 함상에서 그 목발을 짚고 나와서 그 일본 항공무소에 서명하는 그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이제 이분인데 아. 이분이 그때 의족을 한 이유가 그 바로 그 윤봉길 의사가 중국 그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 투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부상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 복잡합니다. 이게 기업 문제고 지배 구조의 문제이고 또 재벌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이게 한일 감정 이게 그 민족 문제에 8.15가 민감하거든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민족 문제를 또 이제 자극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격호 회장 94살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시게미스 다케오로
창씨 개명 이름을 바꿨고 일본 부인을 얻었고 그 일본 부인하고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고 국내 매출은 93조나 되고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롯데 제품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기업을 잘 운영을 하면 뭐 한국 기업이 됐든 일본 기업이 됐든 또 국내에서 문제없이 기업 경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게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좀 그 일본 기업이지만 또 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없나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분은 제일동포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업을 자기 회사를 이 소프트뱅크가 오히려 롯데보다 더 큰 회사일 겁니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 네. 자기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팀쿡을 네네, 한 것처럼 손정희도 내 후계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겠다라고 네. 지정을 한 거죠. 그 사실 이게 이 바람직한 구조죠. 네. 물론 이제 신격호 회장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 기업을 그 48년에 창업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큰 기업으로 일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94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네. 뭐 한간에는 특히 롯데 쪽에서 이제 거꾸로 주장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건강 문제를 얘기해요. 마치 이제 뭐 치매에 걸렸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노출한 겁니다. 창업주라고 해서 네. 그 이렇게 정신 문제까지 건강까지도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그분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둘렀을 때는 자체가 어떤 이런 재벌 총수 경영의 어떤 한계를 예.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례가 아닌가. 그러네요. 예. 네. 그 재벌 경영의 악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이 94인데요. 94이 돼서도 물론 건강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다면 뭐 별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형제난이라 불릴 정도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우리 국민들이 어느 선까지 이해하고 양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손정희 회장의 경우에는 롯데보다 훨씬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좀 귀감이 될 만한 대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손정희 회장도 일본 이름이 있나요? 마사요시 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 이름을 하나씩 다. 근데 성은 유지하는 거죠. 손이라는 한국인 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은 네. 바꾼다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뭐 롯데 일가의 분쟁 오늘 다뤄봤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지면 좋겠는데 아마도 다음 주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이러면 또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가 안 생겨요. 특히 롯데 기업 문화가 나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네. 월급도 짭니다. 예, 굉장히 급여도 짜고 또 최근까지 그 대졸 여사원을 뽑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 차별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롯데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총체적인 롯데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잘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부 비리들이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네. 이 감춰진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회에 롯데가 투명해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김시영 기자 오늘 얘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4주간의 팟짱 애청자들과 만나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 딱딱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정철 선배입니다. 저한테는 선배가 오셔가지고 아마 따끈따끈한 목소리로 또 계속 들려드릴 거고요. 저는 언제든지 또 김정철 선배가 또 휴가를 가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네. 또 그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저는 이거보다는 좀 생활 밀착형 뉴스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한 달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